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시간이네요. 오늘은 용정동 책방에서 철학책 읽기 시간으로 꾸며 드립니다. 인간문의 연마소의 김한희 선생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용정동 책방에서 철학책 읽기 오늘 소개할 철학자가 칸트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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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칸트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신 철학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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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대중적인 철학자 네, 이렇게 네.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철학계에서 뭐 5대 천왕하면 뭐 플라톤과 함께 거의 정상을 다툴 만큼 인기 있는 철학자인데요. 네, 그만큼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쉽고 재밌게 음. 이해하시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주는 들었는데 네, 정작 어떤 내용인지 네, 네, 이건 좀 잘 모르는 네, 경우가 네, 많은 이 네. 철학자 칸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수험생들에게는 이 칸트가 애증의 철학자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뭐 칸트가 지문에 나오고 안 네. 나오고로 이제 뭐 그 해 수능 정석 점수가 이거 음.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정답률이 굉장히 네, 떨어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찾아보니까 그 수능 그 강의 인간계에서도 음. 이 칸트를 강의를 잘 해야지 일타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네, 정도로 네, 어려운. 그 네.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음. 오늘날에도 네, 하지만 오늘 우리 김한희 선생님께서 좀 네, 쉽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네, 네, 칸트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뭐 네, 어떻게 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칸트 좀 일단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그 칸트는 성이에요. 칸트 성이고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뜻은 뭐 아시겠죠? CBS니까 소장님. 하나님과 함께 있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예. CBS에서 좋아할 만한 철학자인가요? 네. 이런 의미인데요. 그 칸트가 케니히스베르크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프로이스 왕국의 발산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독일 제국의 왕들이 다 여기서 대관식을 치렀던 곳입니다. 이제 한 귀퉁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위치로 보자면 지금 이제 폴란드와 라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발트해와도 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 요지이기도 한데 세계 대전 통해 가지고 독일이 이제 러시아에 완전 뺏겨서 지금 이제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가 됐습니다. 이곳에 태어났고요. 어 그 칸트의 저서로 하자면 이제 이 순수 이성 비판 이후로 판 그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까지 3대 비판서를 이제 주저로 손꼽을 수 있고 제가 이제 가져온 책은 이게 영원한 평화로 번역돼 있고 다른 이제 번역명으로는 영구 평화론도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유엔 아시죠? 네. 네, 사실 유엔이 이 책을 기반으로 생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국제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네, 칸트의 핵심 철학, 네. 사상의 핵심 이걸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 네네.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그 칸트 사상이 워낙 방대하니까 사실은 쉽게 설명하기는 음. 어려운 일인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한 단어로 말해봐라 한다면 저는 이제 비판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판 정신, 네, 비판 비판 철학. 철학, 네. 비판 정신이라고 하고 싶고요. 그 소장님은 비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네, 밝히는 그렇죠. 거. 네, 네. 그렇죠. 근데 비판하고 뭐 비평이라고 하면 남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그, 우리 칸트가 말한 비판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그런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재적인 비판이고요. 네. 그래서 시대에서 어떤 우리가 한계 속에 있는지 그런 고민을 최전선에서 한 철학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칸트 하면 이 근현대 철학을 가르는, 나누는 네, 기준점으로도 좀 불린다고 네,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 칸트가 음. 사실은 당시에 에,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 논객들의 끝판왕인데 네. 네네. 당시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관념론과 경험론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관념론과 경험론의 대결인데 그게 한편으로서는 이제 그 신학에 종속돼 있는 그런 철학의 차원도 있어요. 또 이제 신학 과학이 또 떠오르면서 그 음. 안에서 뭐가 진리냐 이런 거에서 사실은 아무도 속시원한 대답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어 그 상황을 그 전쟁을 끝내러 칸트가 온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양쪽을 화해시키고 종합시키는
그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가능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관념론과 경험론, 뭐 네. 신학과 과학, 네. 이의 대립구도, 네, 좀 네. 여기에서 칸트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이 그 절대적으로 이분화된 게 아니고 네, 서로 네. 하나로 좀 뭉칠 수 있는, 통합될 네. 수 있는 좀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내는 거.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칸트가 기여한 철학사에서 기여한 부분이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칸트 하면 또 매일 같은 시간에 정확히 산책을 나간 그런 철학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네. 칸트가 그 첫 월급을 받을 때 얼마 안 되는 월급이었는데 그 월급의 대부분을 시종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근데 시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모닝콜 역할이었어요. 네. 칸트는 새벽 5시에 항상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강의라든지 집필하는 작업을 오전에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1시부터 4시까지는 딱 한 끼만 먹거든요, 하루에. 친구들과 이제 그 잔치를 벌이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항상 뭐 유머가 넘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해요. 칸트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한 철학자, 네. 네, 막 어려운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 이후에는 산책을 하는데 코스가 항상 일정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이 코스에 있으니까 지금이 몇 시겠구나 추측할 정도로 항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추구한 거예요? 칸트의 정신을 제가 아까 비판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비판 철학이라는 거는 목적이 있죠. 개인적인 목적이 있겠죠. 칸트가 추구했던 건 자유였어요. 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내가 네.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지 할 수 없는 거에다가 괜히 욕심부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 아닌가. 또 마찬가지로 내 규칙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 쓸데없는 망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자기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본 거죠. 네. 네. 그래서 규칙적인 삶을 네, 추구했고. 그렇죠. 네. 딱 한 번 산책을 빼먹은 일이 있었다고요? 아, 네네. 네. 그 이제 칸트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38세 때 일입니다. 만으로. 루소의 에밀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산책을 나가지 않고 자기의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루소가 칸트의 면이랑 비슷한 점도 있어요. 계몽주의자라는 점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좀 대립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칸트만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철학자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볼테르 소개도 드렸는데 계몽주의자 대부분들이 엘리트주의자인데 좀 루소는 예외적입니다. 루소 자체가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평생 방랑하고 고아처럼 지내고 이러면서 민중의 삶을 이해하고 그런 이제 밑바닥 삶을 이해하는 어떤 사람이었다면 칸트는 사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천재다 보니까 좀 무식한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네. 무시했었는데 칸트 책이 있고 반성한 내용이 사실은 남아 있어요. 기록 일기가 있고 그 이제 존경심에 의해서 커다란 이제 루소 초상화를 방에다 걸어놓고 평생 보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칸트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네네. 왠지 그 좀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고 또 앞서 규칙적인 삶 이야기할 때도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네. 우리 김한희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보면 일상생활에서 대단히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아, 좀 네네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칸트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장학금이나 이제 후원금을 제시했는데 모두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무료로 누군가 지원받으면 거기에 정신적으로 얽매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평생 검소하고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럼에도 주변에서 어려운 제자가 있었을 때는 생활비를 다 대주고 일자리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 정도로 이렇게 산책까지 규칙적으로 할 정도로 시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그런 좀 따뜻한 면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내기당구로 학비를 벌어요? 아, 네네. 그 당구를 네. 즐겼는데 그 이제 학생 시절에는 딱히 이제 뭐 공부할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친구한테 손 벌리기는 그렇고 해서 내기 당구로 항상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칸트. 네네. 네. 근데 칸트의 이제 삶을 통해서 그의 학문적 기반, 사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네. 영롱동 책방에 들고 온 순수 네. 이성 비판 네네. 여기에 좀 더 칸트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순수 이성 비판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칸트가 아주 늦은 나이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거든요. 교수가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이 책을 내놓는데, 그 전에는 거의 은둔 학자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공적으로 빵하고 터트린 게 이 순수 이성 비판과 함께였고, 나이가 이제 57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책이 왜 충격을 줬냐면, 이제 당시에는 양대 거두가 있었어요. 한쪽은 이제 관념론을 대표하는 라이프니츠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이제 관념론을 아니, 경험론을 대표하는 휴미였고요. 두 사람 다 이제 칸트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제 양쪽에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대립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네. 네,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제 소장님이 이 볼펜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소장님이 이 볼펜이 실제하다고 믿으세요? 그럼요. 네, 만약에 네. 여기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었다면 음. 이 볼펜은 진짜가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네. 동굴의 일화 아시죠? 네. 동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짜 빛이 비춰져서 그림자의 그림자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 환각이라는 네. 거고, 이건 진짜가 아니고 사실은 소장님이 보는 볼펜과 제가 보는 볼펜은 다른 볼펜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거고, 사실 이런 어떤 관념론적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데카르트라든지 계속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경험론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명확하게 항상 변하지 않는 진실은 없다. 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그거는 이제 뭐 백조는 항상 하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 없다고 말하는 게 경험론자고요. 네. 관념론자는 그 다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근거를 주는 게 있다. 그게 이제 데카르트는 본율관념이라는 거예요. 본율관념이라는 건 인간이라면 타고나는 건데 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건 신이 주는 거예요. 근데 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잖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네.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을 담보를 해가지고 절대 진리라는 있다는 게 관념론자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경험론자는 그것도 뭐 신이고 그것도 착각이고 다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두 사상인데, 사실 경험론도 나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영혼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게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리를 놔주고 그 경험론의 장점과 이 관념론의 장점을 서로 융합시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칸트의 고유한 개념인데, 이 개념을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트랜스젠탈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뒤에 이제 제가 번역 논쟁 때 말씀드릴 때 이게 논란이 분분한 용어예요. 저는 이제 초월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으로 초월론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양쪽을 매개시켜 버립니다. 초월론적이라는 거는 짧게 설명하면 우리가 메타인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성은 뭐 비판하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비판하는 힘을 비판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양쪽을 매개하겠다는 이런 거대한 어떤 이런 과제였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칸트를 이 시간에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날 왜 칸트인가? 네. 오늘날 사실 칸트가 많이 또 다시 소환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칸트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던한 시대라고 하는데, 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누가 진리인지 모를 것 같고 가짜 뉴스만 넘쳐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확실한 걸 알려줄 수 있는 계몽주의의 거두 같은 이런 영웅이 나타나기를, 칸트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시대 같아요. 최근에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프랑스 어떤 교사가 뭐 이제 종교 수업하다가 참수 이제 테러 당하는 이런 사건도 있고, 이런 이제 시대는 오히려 더 이제 각자 자신이 믿는 바를 그냥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이 불가능하고 광신적인 믿음이 더 심해지는 이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칸트가 필요한 거 아닐까. 네. 네. 그 반면에 이제
그 칸트가 현대화 와서 비판도 좀 많이 받는 지점이 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지점인가요? 네네. 그래서 칸트 하면 이제 근대를 시대를 열었다, 모더니티를 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칸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칸트가 말한 것도 이루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칸트가 말한 것도 극복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칸트가 인종주의적인 인종차별적인 발언 많이 하거든요. 흑인들을 되게 무시하고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면도 다 인종차별주의는 사실 엘리트주의에서 나온 네.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칸트는 또 수많은 명언을 남긴 그런 철학자로도 유명한데 네네. 그 가운데 오늘의 한 문장 좀 끝으로 꼽아 주신다면요. 네네. 칸트가 사실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자유로운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관련된 거 말씀 읽어볼게요. 갓 태어난 아기의 자유로운 첫 울음은 교육을 통해 지루한 방해로 바뀐다. 교육의 영향이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유롭게 놓아두었을 때의 충동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네. 이 섣불리 진리를 단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칸트의 비판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영동책방 인간문의 연마소 김환희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